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기본값이 된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가장 억울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푼 것이 상대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가족 관계에서도 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손주 봐달라, 돈 좀 빌려달라 말하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땐 모르는 척하는 장면 말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을 사고 내가 챙기면 그땐 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미안, 요즘 바빠라며 슬쩍 빠져나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건 상처와 자괴감 뿐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따지고 서운함을 말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말로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닫고 왜 또 잔소리야라는 반응으로 돌아서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무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매정해 보일까봐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합니다.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허리가 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무리했더니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서요. 이런 설명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힘의 구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단지 사정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조용히 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지. 너 말고 누굴 부탁해. 네가 해줘야 편하지.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설명으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결국은 해주겠지.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무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십시오. 결정처럼 말하십시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맡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갑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정은 온화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낮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흐릴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만 친절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자기를 깎지 않고 배려하되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는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지는 유연해서 거칠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단단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설명이 없는 그 단호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미안해서로 시작하지 마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처음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흔들립니다. 아니, 사실은 하며 또 설명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여전히 내 눈치를 보나? 여전히 내가 밀면 넘어오나? 그 테스트에 걸리면 무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그저 행동의 제공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웃에 젊은 직장인이 살았는데 처음엔 서로 정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면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고 과일을 사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 이웃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엔 선물을 챙기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드렸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어르신 집 주소로 미리 말도 없이 보내놓고 연락하면 아, 그거요 하며 늦게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줄어듭니다. 출장만 가면 당연히 화분은 알아서 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깨닫습니다. 내 친절이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폭발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둘째, 더 참고 더 해줍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그런데 진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똑같이 웃되 똑같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길게 걸지 않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을 들으면 잘 다녀오세요는 말하지만 화분 물 주기를 자청하지 않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있어요 라고만 말합니다. 즉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엔 제공하던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한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는데 거리감이 있다. 이 거리감이 상대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젊은 이웃이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는 자기 집으로 받기 시작하고 출장 때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감사 인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 있고 요구하면 다 나오는 곳. 그런 곳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의는 유지하되 무례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물러섬이라 부릅니다. 말로 훈계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인사했고 여전히 예의는 지켰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다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즉시 설교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예전엔 당연히 해주던 한 가지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평소처럼 지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선을 넘으면 저 문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이 불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아서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고 말이지요. 무례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긴 설교가 아니라 경계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일 누군가가 또 당연하다는 듯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즉시 움직이지 마세요. 예전처럼 먼저 챙기지 마세요. 웃으면서 조용히 문턱을 한 채만 올리십시오. 그 한 잎이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기를 시작하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는 잘해놓고 세 번째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태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시 확신합니다. 아, 결국 저 사람은 기분 따라 움직이네. 그 순간 존중은 다시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요? 어제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오늘은 표정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 기분이 좋은 날은 세상 다 줄 것처럼 하고 기분이 나쁜 날은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지?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이 불안이 쌓이면 상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쌓이면 관계는 정이 아니라 요령으로 굴러갑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장면을 보지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을 턱턱 줍니다. 장난감도 다 사주고 뭐든 허락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생긴 날엔 손주가 조금만 떠들어도 화를 냅니다. 시끄러워 저리가. 용돈 달라고 하면 맨날 돈 얘기만 하냐. 손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난주엔 다 해준다더니 왜 이번엔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손주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가야 해. 그러면 애정은 줄고 계산이 생깁니다. 용돈 받을 때만 웃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눈치 보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늘 같은 태도입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줍니다. 기분이 좋다고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주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엔 이렇게 말합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놀러 오렴.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상태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그 어른을 어려워하면서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존중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핵심 요인을 조사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판이나 무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모를 때
뇌는 끊임없이 경계를 세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안은 존경이 아닙니다. 불안은 경계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조심하는 이유가 품격이 아니라 폭발할까봐라면 그건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곧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고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예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흥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단지 수행자의 덕목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정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안정은 무게를 만들고 무게는 존중을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작은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않는다. 최소 10초는 멈춘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 시간, 돈, 노동의 한도, 내가 피곤한 날에도 기본 예의는 유지한다. 표정, 말투, 약속, 기분이 좋은 날에도 과하게 퍼주지 않는다. 즉흥적 선물, 즉흥적 약속 금직. 이 규칙이 생기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 사람은 밀어도 안 움직이는 기준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절이 그날의 기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절이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쓰면 관계가 흔들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울을 보며 딱 한 문장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일관성을 지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든 잡히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쉽게 만나지는 사람은 쉽게 취급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비워둘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별명 들어보셨나요? 5분 대기죠.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 친구 약속을 취소하고 장까지 봐놓고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친구가 심심한데 나올래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갑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믿습니다. 내가 든든한 나무가 돼야지.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해줄수록 상대는 더 쉽게 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시간 많아. 어차피 부르면 나오잖아. 이 생각이 깔리는 순간 존중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기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삶을 거의 자식에게 걸었습니다. 주말은 늘 비워두고
자식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하면 그래 다음엔 꼭 와라라고 말하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주말 내내 TV를 보며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운 분, 돌봐드려야 하는 대상.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눌립니다. 그 의무가 쌓이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쌓이면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아버지는 더 눈치를 보고 아들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지요. 반면 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갈까요?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도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최 선생님이 정말 바쁘셨을 수도 있고 별일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최 선생님은 자식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네. 미리 약속 잡고 가야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짐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귀해지니 자식도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큽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함께 있는 시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바쁜 시간, 혼자서도 채워진 삶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을 가볍게 보고 채워진 것을 무겁게 봅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외로움에 매달렸을 겁니다.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 좀 살려달라 빌고 관심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은 달랐습니다. 고독을 구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혼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고독의 밀도가 선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대기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먼저 내 일정부터 넣으십시오. 운동, 모임, 독서, 산책, 센터, 취미, 가족이 시간 되세요? 물으면 1초 만에 응, 돼 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일정을 확인하는 척 하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약속이 있네. 다음에 보자. 도와주는 날짜와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내 삶이 비어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값싸겠습니다. 내 삶이 차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상대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기다림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비워놓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대신 내가 먼저 채운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무거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볍게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원칙까지 지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고 일관성을 지키고 내 시간을 함부로 비워두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못 고치면 아무리 앞에 네 가지를 해도 다시 만만함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나서는 습관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관계에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현실은 때때로 차갑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친절은 처음엔 칭찬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심지어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명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했고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다들 말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 정말 천사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하시겠지. 그 생각이 교회의 공기처럼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해 주겠지. 그런데 다음 주 교회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사님이 아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했던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상대가 나쁘다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해줄게라고 내밀수록 상대는 점점 그 도움을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도와줘도 평가가 갈립니다. 상대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줬다. 고맙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즉, 은인으로 존중합니다. 반대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걸 하는 사람, 시간이 맞나 보다. 존재감을 보이려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위험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보다 아랫사람인가? 잔인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의 위아래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도와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일화도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유배지 초기 선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농사법도 알려주고 병도 봐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이들은 인사도 없이 찾아와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듯 말이지요. 그때 선생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준 것이 화근이구나. 그 뒤로 선생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문제가 보이더라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한마디를 보댑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여겼고 선생을 더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청을 기다리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숙한 어른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내가 다 해줘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먼저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는 결국 썩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도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상대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상대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탁받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기.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기. 도와줬다면 당연해지기 전에 횟수와 범위를 정해두기. 예, 이번엔 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주세요. 내가 먼저 나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한 박자 멈추기. 지금 내가 친절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려고 나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친절이 불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값싸게 소비됩니다. 친절이 기준에서 나오면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귀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도움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원칙만 지켜도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24시간 편의점처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 때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무시해서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나? 5가지 원칙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 해놓고 결국 또 길게 설명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겠다 해놓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일관성을 지키겠다 해놓고 기분이 좋으면 또 다 퍼줍니다. 내 시간을 지키겠다 해놓고 혹시 서운해할까봐 또 대기조가 됩니다. 요청받고 돕겠다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하며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알았습니다. 진짜는 마음의 중심, 즉 자기 대접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 대접은 화려한 옷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친절의 값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값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없으면 공짜가 됩니다. 공짜가 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무시가 됩니다. 이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절을 끊는 게 아니라 친절의 값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친절의 값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문턱에서 생깁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그 집은 곧 어지러워집니다. 신발도 그대로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옵니다. 주인이 편해지려고 문턱을 낮춘 건데 결과는 주인이 더 힘들어지는 집이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집, 내 시간의 집, 내 에너지의 집에 아무나 허락 없이 들어오게 하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문턱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생활 규칙입니다. 3단계 문턱이라고 해봅시다. 1단계 문턱, 즉답, 금지. 누가 시간 되세요? 누가 잠깐만 도와줘요? 누가 오늘 가능해요? 이때 1초 만에 응,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즉답이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일정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무게를 만듭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문턱, 범위 고정. 도움에는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범위, 돈의 범위, 노동의 범위.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하십시오. 손주 봐주는 날 주 1회,
3시간. 돈 빌려주는 원칙. 가족이라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반복은 불가. 부탁을 들어주는 방식. 당일 요청은 거절. 최소 하루 전 요청만 가능.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세우면 상대는 여러분을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준은 감정의 공격을 막는 방패입니다. 3단계 문턱, 조용한 중단.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여러분은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예전엔 당연히 해주던 것 중 한 가지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예전엔 먼저 연락했다면 이제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알아서 챙겼다면 이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예전엔 기다려줬다면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웃음은 유지하십시오. 예의도 유지하십시오. 다만 서비스는 중단하십시오. 그 조용한 변화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변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 문턱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턱을 세웠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한가?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차가운가? 여러분, 죄책감은 대개 두 종류에서 옵니다. 내가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이다. 내가 예의를 지켰다면, 내 기준을 세웠다면 상대가 서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까지 내가 떠안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을로 내려갑니다. 다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기준을 버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너지면서 지키는 관계는 결국 원망으로 끝납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설명으로 나를 깎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문턱을 올린다. 나는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산다. 나는 내 시간을 먼저 채운다. 나는 요청받고 돕는다. 이 다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나를 귀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설명하지 않기, 조용히 문 닫기, 일관성 지키기,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기, 먼저 나서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먼저 열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습관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관계에는 대개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다시 편의점으로 만듭니다. 다시 대기조로 만듭니다. 다시 내가 할게로 나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관계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나를 잃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착한 척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이제 더는 못해 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내 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참는 사람, 가족 사이에서는 맞춰주는 사람, 모임에서는 먼저 나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미안해하는 사람. 이 역할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기준이 아니라 인정 욕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 나는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는 거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을 때 나를 더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존중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관계의 권력 구조는 늘 기준이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기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대기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돼.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음엔 미리 부탁해 주세요.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문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제가 아주 실전적인 문장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반복되는 요구를 끊을 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선을 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을 붙이는 순간 다시 협상이 됩니다. 다시 흔들립니다.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경계를 세운 뒤에도 상대가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는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경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반동이 옵니다.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변했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해줘. 예전처럼 내가 편하게 쓰게 해줘. 그 요구에 다시 응하면 여러분의 변화는 끝납니다. 이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상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바꾸면 관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진짜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고마워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둘째, 애매한 사람은 처음엔 불편해하다가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도 새로운 규칙에 맞춥니다. 셋째, 나쁜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던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누수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분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기준을 세우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관계로만 나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관계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운 뒤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마음속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는 건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턱이다. 그리고 입으로는 짧게 말하십시오. 그건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 품격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알아서 태도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귀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다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뒤에야 깨닫습니다. 착함이 사람을 모아주긴 했지만 그 착함이 나를 지켜주진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의 형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친절을 유지하되 헐값에 넘기지 않는 친절, 배려를 하되 내 자존심을 깎아먹지 않는 배려,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는다, 조용히 문을 닫는다, 일관성을 지킨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먼저 나서지 않는다. 이 5가지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집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온화합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정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선을 긋는 순간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죄책감은 대부분 양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고립될까봐 두려워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죄책감을 견디면서도 기준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면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했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활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붙이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다시 협상이 되고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는 목적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세상도 비로소 예의를 갖춥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실천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의 24시간 규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답하지 않기. 누가 부탁하면 지금 바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즉답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꺼내 쓰는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나를 위해 약속 만들기. 짧아도 좋습니다. 산책, 책 한 장, 운동 20분, 센터 방문, 모임 참석, 여러분의 일정표에 나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이 차야 남이 내 삶을 함부로 비우지 못합니다. 셋째, 선을 넘는 행동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를 중단하기.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서비스 하나를 거두십시오. 그 행동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경계입니다. 넷째, 거절은 짧게, 친절은 유지하기.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힘듭니다. 다음엔 미리 부탁해 주세요. 짧게 말하고 표정은 온화하게. 이 조합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섯째, 도움은 요청받고 하기.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요청이 왔을 때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야 친절이 공기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24시간만 실천해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친절하지만 기준이 있다. 이 문장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삶의 태도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고요한 당당함입니다. 고요하되 물러서지 않는 것, 당당하되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품위가 지켜지는가입니다. 품위가 지켜진 관계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문턱을 높인다. 나는 친절을 끊지 않는다. 나는 친절의 값을 지킨다.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 여러분, 관계는 결국 여러분이 허락한 만큼만 들어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집을 활짝 열어두면 누구든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내가 문턱을 세우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들어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헐값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입니다.